그 생각을 최초로 떠올린 인간은 누구였을까? 그 생각은 어떻게 탄생했을까? 생각만으로 우주를 창조했다는 인류 최초의 아이디어. 고대 이집트와 인도의 사상가들은 생각을 창조의 시작점으로 보았다. 다른 모든 것을 존재하게 만든 힘이라는 것이다. 멤파이트 신학이라고 불리는 이집트 문헌에는 신들을 탄생시킨 프타 신이 나온다. 프타 신은 생각의 힘을 가진 의인화된 혼돈이었다. 프타 신이 모든 신들의 몸을 만들고 생명을 주었고, 그리하여 심장이 생각하고 혀가 지시한 것을 통해 모든 신들의 질서가 실제로 존재하게 되었다. 인도에서도 비슷한 아이디어가 있었다. 이것은 문다카에 묘사되어 있다. 기원전 첫 번째 천년기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문다카는 아마도 우파니셔드 중에서 가장 오래되고 시적인 기록일 것이다. 문다카에서는 세상은 실제이고 무한이며 영원인 브라만으로부터 불꽃처럼 방산하면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거미가 실을 내뱉고 감듯이 약초가 대지에서 자라듯이 사람의 몸인 머리에서 머리카락이 성장하듯 이 불멸에서부터 모든 만물이 나온다. 따라서 프타 또는 브라마는 자신으로부터 세계가 유래하도록 생각한 것이다. 세계가 무로부터 만들어졌다는 이론이다. 그러나 존재가 어떻게 존재하지 않음으로부터 생겨날 수 있다는 말인가? 라고 다른 우파니샤드에서는 비웃는다. 지성적인 행동으로 세계가 만들어졌다는 아이디어는 그리스 철학의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 라는 선언에서 나와 기독교 복음 시대에 구체화되었다. 로고스는 글자 그대로 하면 생각이라는 뜻이다. 또 이것은 일반적으로 말씀으로 번역된다. 이 아이디어는 이 문제를 오랫동안 깊이 고찰해 온 사람들의 동의를 얻었다. 하지만 이 아이디어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을 아무 생각 없는 헛소리로 여겼다. 가장 훌륭한 아이디어들 중에 몇 가지는 문명 태동기의 것들이다. 하지만 아이디어에 관한 대부분의 역사는 이들을 무시한다. 생각을 주제로 하는 책들은 통상적으로 문명 태동기, 문자 발명이나 예수 탄생 전 첫 번째 천년기의 위대한 현자들을 언급하며 훨씬 이후 시대의 이야기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가장 오래된 조상들의 아이디어들은 제외된다. 여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로 사람들은 유일하게 인식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은 문자로 적혀 있을 거라고 넘겨짚는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회들은 문자로 적는 것보다 말로 전달하는 전통을 훨씬 더 높이 쳐왔다. 그들의 아이디어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기록되었다. 고고학자들이 파내는 유물 조각 속에 남기도 하고, 심리학자들이 발굴해 내도록 현대인의 마음속 깊은 곳에 파묻히기도 하고, 인류학자들이 그것들을 끄집어 낼 수 있도록 전통적인 서예 속에 보존되기도 했다. 두 번째로 비논리적인 생각으로 오염된 또는 주술로 퇴행해 버린 또는 미신으로 몽롱해진 원시인이나 야만인의 마음속에는 이름을 붙일 만한 가치가 있는 아이디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지독한 편견이 있다. 세 번째로 편견과 선입관에 물들지 않은 일부 학자들조차도 진모라는 관념에 오도되는 경향이 있다. 이 주장에 따르면 가장 훌륭한 아이디어는 가장 최근의 것이며, 따라서 더 이전의 연구 대상은 무시해도 좋다고 합리화해 버린다. 수렵 시대의 사람들이 오늘날의 인간과 같은 사고 능력을 갖지 못할 이유는 전혀 없다. 3만 년 전 네안데르탈인이 사라진 이후로 인간의 뇌 용량에는 눈에 띄는 변화가 없었으며, 그것보다 훨씬 더 긴 기간 동안 인류의 지적 능력에 변화가 있었다는 증거 또한 전혀 없다. 선사고 과학자들은 현대 인류가 약 4만 년 전에 등장했다고 추정한다. 동굴 인간은 정말로 우리와 비슷했으며 같은 종류의 생각을 했다. 엄밀하게 말해서 원시인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축의 시대와 새로운 아이디어의 유래. 절대적으로 옳은 성스러운 경전이라는 생각을 최초로 떠올린 인간은 누구였을까? 직선으로 진행하는 시간의 화살이라는 생각을 최초로 떠올린 인간은 누구였을까? 이성은 탁월하다, 즉 이성주의라는 생각을 최초로 떠올린 인간은 누구였을까? 진리는 상대적이라는 생각을 최초로 떠올린 인간은 누구였을까? 숫자가 실제라는 생각을 최초로 떠올린 인간은 누구였을까? 논리적 증명이라는 생각을 최초로 떠올린 인간은 누구였을까? 원자라는 생각을 최초로 떠올린 인간은 누구였을까?
미신을 넘어서 과학이라는 생각을 최초로 떠올린 인간은 누구였을까? 인간 본성이 도덕적이라는 아이디어를 최초로 떠올린 인간은 누구였을까? 만물의 영장이라는 생각을 최초로 떠올린 인간은 누구였을까? 환생이라는 생각을 최초로 떠올린 인간은 누구였을까? 자본주의가 선이라는 생각을 최초로 떠올린 인간은 누구였을까? 법과 질서가 최우선이라는 생각을 최초로 떠올린 인간은 누구였을까? 공화정이라는 생각을 최초로 떠올린 인간은 누구였을까? 지적 엘리트에 의한 지배라는 생각을 최초로 떠올린 인간은 누구였을까? 자본주의가 선이라는 생각을 최초로 떠올린 인간은 누구였을까? 전지전능한 유일신이라는 생각을 최초로 떠올린 인간은 누구였을까? 신이 인간을 사랑한다라는 생각을 최초로 떠올린 인간은 누구였을까? 문제는 기원전 5000년 전에서 7000년 전 사이에 상인들 사이에서 처음으로 생겨난 세속적인 발명이라는 증거가 있다. 중국의 갑골문은 신들에게 물은 질문을 새긴 신탁뼈로서 기원전 1300년경의 물건으로 추정된다. 붉게 달 구워진 쇠꼬챙이로 찔러 뼈 위에 금을 만들고 금의 모양을 신의 대답으로 보고 해석했다. 만화의 역사도 유구하다. 고대 이집트의 초상화, 그리고 신전의 소벽, 바위의 태피스리 등이 만화의 시조로 간주된다. 그러나 전통 만화, 즉 연속적인 그림과 주인공의 생각과 대사를 담은 풍선이 등장하는 만화는 근대에 탄생했다. 1897년 리처드 아우콜트가 뉴월드지에 그린 옐로키드가 최초의 만화로 공인된다. 이와 같은 기준에 들어맞는 최초의 프랑스 만화는 1925년 알랭 생토강이 지그와 휘수이다. 전통 만화의 선구자로는 18세기의 캐리커처 시리즈물을 그린 윌리엄 호가스를 꼽는다. 글을 쓴다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최초의 생각은 누가 했을까? 이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아이디어라는 주장이 있다. 왜냐하면 이 아이디어의 등장에서 다른 모든 중요한 아이디어들을 기록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의사소통과 기억이 유지되는 시간을 영혼에 가깝게 늘렸고 그 후에 일어난 모든 아이디어의 혁명을 촉발시켰다. 하지만 그 기원은 놀랍도록 평범했다. 문제는 지식의 전달과 축적을 도왔다. 이 아이디어가 없었다면 인간의 진보는 정체되거나 느려졌을 것이다. 문제는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힘을 부여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해서 이 아이디어의 기원에 대한 대부분의 기록 신화는 이를 신들의 선물로 돌리고 있다. 대부분의 현대 이론들은 이것이 정치, 종교적인 권력자에게서 시작되었다고 주장한다. 권력을 계속 유지하고 그들의 주술, 신성, 신과의 대화 능력을 기록하기 위한 은밀한 암호가 필요했을 사람들 말이다. 문제는 상인들 사이에서 처음으로 생겨난 세속적인 발명이라는 증거가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것 중에서 문자 기록이 있는 가장 오래된 유물들은 상인들이 쓰던 가격표나 회계 장부 같은 것이다. 상품의 유형, 수량, 가격을 기록한 것 말이다. 최근 중국에서 지금까지 알려진 것 중 가장 오래된 문자 사용 사례가 발견되었는데 그것은 토기 위에 새겨진 부호였다.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 얇은 점토판에 쇠기 모양의 기호들을 남겼다. 인더스 강 유역에서는 짐꾸러미의 표식을 찍는 데에 사용했던 도장에 새겼다. 간단히 말해서 문자는 사소한 것들을 기록하는 것이었다. 기억 속에 담아 놓을 가치가 없는 희시한 정보들 말이다. 위대한 문학과 중요한 역사적 기록들은 가슴으로 배우고 말의 힘으로 전달할 만한 가치가 있었다. 자신들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하라 사막의 투아레그 부족은 여전히 가장 훌륭한 시대를 글로 남기지 않는 것을 선호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 감정, 사실을 남기기 위해 글을 사용해야 한다는 유혹에 굴복했다. 인류 사회가 전반적으로 문제를 도입한 결과 최초의 정보 폭발이 일어났다. 문자 혁명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인류 최초의 아이디어. 평등을 달성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이루어진 것은 지난 200년 정도에 불과하지만 이 아이디어가 등장하지 않았던 시대는 한 번도 없었다. 그럼 언제 처음 나타났을까? 기원전 2000년경 나무관에 새겨진 이집트의 유명한 문헌에서 아몰레 신은 모든 인간을 자기 형제처럼 창조했고 모든 인간이 그의 형제처럼 숨을 쉬도록 바람을 보내고 가난한 자가
부자와 같은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강히 범람을 보냈으나 인간의 악행이 불평등을 낳았으며 이는 오로지 인간의 책임이라고 말한다. 이런 논리는 아마도 이 문장이 최초로 기록된 지 수천 년 전부터 설파되어 왔을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만일 불평등이 온 세상에 만연했다면 평등이라는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온 것일까? 일부 사상가들은 불평등이 훨씬 덜했던 초기 사회의 집단 기억에서 평등이라는 아이디어가 나왔다고 주장해왔다. 중국사가 조지프 니덤은 기원전 7세기 중국 민유의 공통된 내용인 지주들에 대한 비판이 청동기 시대의 원시봉건제 사회와 사유재산 제도가 등장하기 전에 원시사회에 대한 기억에서 나왔다고 주장했다. 한 민유는 씨를 뿌리지 않는 자, 수확하지도 말라 라고 지주들을 나무란다. 또한 장자에서는 천지만물과 인간의 구별이 없고 자유로웠던 고대의 삶을 칭송한다. 하지만 그런 시대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그것을 기억할 수는 없다. 하지만 상상할 수는 있다. 대부분의 문화에는 평등 신화가 존재한다. 기원전 두 번째 천년기 메소포타미아 우루크의 왕 길가메시는 수로도 없고 감독관도 없고 거짓말쟁이도 없고 질병도 없고 노화도 없었던 시대를 회상했다. 평등이라는 아이디어는 이와 같이 신화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보통 이것은 신화 취급을 받아왔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아이디어였지만 실제로 믿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비록 모든 혁명이 평등을 공동 목표로 내세우긴 했지만 인류 역사에서 그 혁명적인 성취가 실현된 적은 유감스럽게도 단 한 번도 없었다. 선과 깨달음이라는 인류 최초의 아이디어. 불교 명상의 최고 목표인 열반과 부처라는 완벽한 존재는 자기 설명적인 공의 상태에 흠뻑 젖은 부재의 인식을 통해 도달할 수 있는 것이었다. 따라서 깨달음은 말로는 설명하기 힘든 개념이다. 이것은 6세기 초 중국으로 건너가 새로운 전통을 확립했는데 오늘날 일본식 이름인 젠으로 서구에 알려진 보리달마의 교리였다. 12세기 일본에서 선의 가르침에 대해 내린 정의는 경전 밖에 특별한 가르침은 말이나 글에 기초하지 않고 자기 마음을 직접 관조함으로써 본성을 관통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었다. 오늘날 선은 불확실성에 고통받는 서양 여행자들에게 인기 있는 동양학이다. 왜냐하면 선이 모든 통찰은 더섭고 객관적으로 옳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주장을 통해 불교 사상의 고대적 경향을 완전하게 재현해 주는 것 같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은 사실은 선문답으로 제자들의 깨달음을 방해하는 스승들의 이야기를 모아 놓은 것이기도 하다. 그들은 제자들의 질문에 의미 없는 웅얼거림을 내뱉거나 수수께끼 같은 몸짓으로 관련 없는 대답을 하기도 했다. 아니면 서로 다른 질문에 똑같은 답을 하거나 같은 질문에 서로 모순되는 답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대답을 하지 않기도 했다. 선의 무심은 자기 소멸과 존재하지 않음에 대한 생각과 언어조차 넘어선다. 이것은 부정적으로 들릴지 모르나 거부하기 힘든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의식이 없으면 주관에 갇히지 않을 것이고 언어가 없으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과 분리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성부, 성자, 성령이 동체, 즉 삼위일체라는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아이디어. 기독교는 보편 종교로서 한 가지 커다란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가지가 통합되어 하나의 전능한 신이 되는 복잡한 신학이라는 점이다. 신이 존재한다는 것, 그 신에게 아들이 있다는 것, 그 아들이 온전히 신이며 온전히 인간이기도 하다는 것은 분명 애매한 교리이다. 복음 기록자들과 사도 바울은 예수가 단순한 인간을 넘어 깊은 의미에서 신의 본성에 가담했다는 생각을 내놓았지만 그들의 주장 역시 애매하고 인간은 신이라는 교리가 일관되고 이성적인 주장이 되기 위해서는 극도로 정교한 사고가 필요했다. 성부와 성령의 관계를 설명할 때에는 동체라는 뜻의 그리스어를 사용했고 그것을 현대어에서는 같은 존재 또는 같은 본질로 대충 번역해 왔다. 이런 부정확한 의미들은 예수의 메시지를 약화시킬 수도 있는 신성에 대한 해석을 막았다. 여기에는 예수의 신성이 오로지 은유적인 의미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든지 아들이라는 것이 문자 그대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포함된다. 기독교인들이 꾸준히 삼위일체의 세 번째 부분인 성령에 대해 의견을 달리했음에도 동체라는 아이디어는 효과적으로 논쟁의 한계를 고정시켰다. 즉 같은 몸인 아버지와 아들이 성령을 품어야만 했던 것이다.
누가 이것을 최초로 생각해냈을까?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4세기 초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만들어졌다. 동체라는 아이디어는 그 시기 신학자들이 논쟁하던 많은 개념들 중 하나였다. 그것이 널리 쓰이게 된 것은 니케아 종교회의를 주재했던 로마의 황제 콘스탄티누스 덕분이었다. 그는 신학적으로 무지했지만 전문적인 권력 중개인이었기 때문에 좋은 협상 논리를 단번에 알아보는 재주가 있었다. 잘 설명해낸 유명한 예였고 많은 기독교인들 사이에 널리 퍼지게 되었다. 삼라만상이 모두 환상과 착각이라는 인류 최초의 아이디어. 환상과 실제 사이의 구분은 루이스 캐럴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서 완전히 흐려지는데, 앨리스의 이상한 모험은 결국 꿈이었던 것으로 드러난다. 어떤 인식이 착각이라고 깨닫는 것과 경험 세계 전체가 환상이라는 추측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고대 인도의 경전인 리그베다의 맨 앞부분에는 글로 기록되기 전 수세기 동안 구전으로 전해진 찬가가 들어있다. 기원전 두 번째 천년기 후반의 아이디어와 그 편린이 담겨있는 그 찬가들은 삼라만상이 환상에 불과한 영적 세계라고 주장한다. 우파니샤드는 이것을 인도 사상에서 가장 오래되고 끈질긴 사상 중 하나로 확립했다. 오감의 세계는 환상이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환상과 실제를 구분하는 것이 오류이다. 세계는 브라만 신의 꿈이다. 세계의 창조는 브라만 신이 잠들면서 시작된다. 감각기관들은 우리에게 진실을 말해줄 수가 없다. 한 발 더 나아가면 말도 환상이다. 말은 입술과 혀와 신경에 의지하기 때문이다. 생각도 환상이다. 생각은 몸속에서 이루어지는 탓이다. 대부분의 감정도 환상이다. 감정은 신경과 내장 속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후대의 신비주의자들이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부른 애매함만이 실제이다. 진실은 순수하게 영적인 환상을 통해서만, 또는 어떠한 육체적인 과정도 거치지 않은 이타적인 사랑, 보편적인 슬픔과 같은 감정 속에서만 흘끗 엿볼 수 있다. 이것이 세계를 바꾼 아이디어일까? 환상이든 아니든 우리는 이 세계 안에 있다. 허물을 권장하는 것을 제외하면 삼라만상이 환상이라는 교리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 같다. 하지만 이것은 일부 사람들의 세계관을 바꿨고 신비주의와 금욕주의를 장려했다. 종교에 따라서는 정당화나 배척의 근거를 제공했다. 또한 일부 사상가들이 과학과 세속주의를 멀리하게 만들었다. 이 생각을 믿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이것이 사실일 수도 있다는 의심은 결코 완전히 내 자식이 최고야. 세습이라는 인류 최초의 아이디어. 모든 인간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어떻게 하면 권력, 부, 지위를 다음 세대에 평화적으로 물려줄 것인가 하는 것이다. 세습이라는 아이디어는 이 문제에 대한 가장 오래된 해답 중 하나이다. 세습은 일찍부터 시작되었다.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가 기원전 28,000년경에 만들어진 모스크바 인근 순기르 유적인 무덤이다. 첫 번째로 발굴된 것은 아주 높은 지위에 있던 늙은 남성의 유해였는데, 그의 부장품에는 여우의 이빨로 장식한 모자와 상하 구슬 팔찌 약 20개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것은 이 노인의 활동적인 삶에 대한 보상이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근처에서 훨씬 더 훌륭한 부장품으로 장식된 80세 정도 되는 두 소년의 유골이 발견되었다. 상하 구슬 팔찌와 펜던트, 여우 이빨로 만든 단추와 동물 조각들, 2m 가량의 메머드 상아를 깎아 만든 창을 비롯한 훌륭한 무기들이 부장품에 포함되어 있었고, 두 소년의 머리, 몸통, 사지 위에는 5,000개 가량의 섬세하게 깎은 상하 구슬들이 둘러져 있었다. 이것은 이들의 사회가 특정한 사람을 소년 시절부터, 어쩌면 태어났을 때부터 위대한 지도자로 인정해주는 사회라는 뜻이었다. 다양한 해석이 제안되었다. 일반적으로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속성들은 유전된다. 이것은 자수성가한 지도자의 자손들에게 유리한 편견을 만들어준다. 자녀 양육 본능에 따라 부모들은 자신의 지위와 재산을 자손에게 물려주고 싶어한다. 따라서 타인들도 그렇게 하도록 허락한다. 세습 원칙은 경쟁을 단념시킴으로 사회 평화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퍼져나간다. 그리고 지배 계급과 평민들 사이에 여가 시간의 불균형이 생겨난다. 여가 시간이 많은 지배 계급은 자녀들을 좀 더 훈련시킬 수 있게 된다. 귀족 자기, 부, 지위 그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했죠? 고작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오는 수고만 했지요. 그것뿐이라고요. 피가로의 결혼.
신의 계시라는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아이디어.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신비주의자가 아니었다. 계시라고 불리는 아이디어에는 어떤 특이한 경험도 들어 있지 않다. 직접적인 정신적 이해를 통해서만 이성이나 감각을 넘어서는 지식을 획득할 수 있다고 인식한 것뿐이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생각은 신이 우리의 마음속에 직접 넣어주는 거라고 여겼다. 여기에는 수학적, 지식, 미, 선, 심지어 신의 존재 같은 개념까지도 포함된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계시에 대해 입이나 혀의 도움도 없이 어떤 단말마의 소리조차 없이 생각의 내적인 집에서 확인하는 일이라 설명한다. 이것은 그가 이 생각을 얻었던 방식을 암시하는 것 같다. 그의 성품 또한 이런 생각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많은 천재들처럼 그는 보기 드물게 겸손했고 삶의 모든 불가사의를 누구의 도움 없이 이해한다는 것은 적절치 못할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자신의 능력으로 이해하기 힘든 것은 신으로부터 오는 선광에 의해 깨달아야 한다고 여겼다. 우리는 우리가 안다는 것을 어떻게 알까? 이성, 감각적인 지각, 계시, 기억을 통해서? 다른 방법은 없을까?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여기에 가장 설득력 있는 답을 주었다. 스스로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신비주의적인 황홀감을 신의 계시로 표현하기 위한 지적인 툴로 만들어냈다. 기독교 역사에서도 이것은 중요한 문제였다. 이성, 경험, 경전, 전통 외에도 신과 직접 연결됨으로써 지식을 얻는다는 새로운 사단이 제시된 것이다. 이런 신비주의적인 환희는 항상 그 목적이 신과의 합일, 즉 내가 신의 사랑을 받는다는 존재 확인에 있었다. 이렇게 성 아우구스티누스 덕분에 신으로부터 분명한 메시지를 얻는 것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이것은 잠재적으로 교회와 개인의 갈등을 가져올 수도 있는 문제였다. 따라서 교회는 신비주의나 그것에서 비롯될 수 있는 이교도적 경향을 조심스레 단속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내세와 신의 심판이라는 인류 최초의 아이디어. 내세가 현실 세계의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존재하는 또 다른 세계라는 아이디어가 하나 등장했다. 그 시기는 불명확하다. 이 아이디어는 고대 이집트의 기록 속에 특히 잘 남아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고왕조와 중왕조 사이의 지배층의 대부분이 내세에 대한 관점을 바꾸었다. 고왕조의 무덤은 현세의 삶과 별반 다르지 않은 다음 생으로 이어지는 대기실이었다. 반면 중왕조의 무덤은 내세로 들어가기 앞서 신의 심판을 받는 장소였다. 신들이 사자의 영혼의 무게를 재는 장면은 고대 이집트 무덤 벽화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이미지 중 하나이다. 전형적으로 죽은 자의 의지를 상징하는 심장이 한쪽 접시에, 진실을 상징하는 깃털이 다른 쪽 접시에 놓인다. 자칼의 머리를 한 저승신 아누비스가 저울질을 한다. 이런 시험을 통해 선한 사람은 우주의 지배자인 오시리스 여신의 도움으로 새로운 삶이라는 보상을 받고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소멸되는 벌을 받는다. 이 아이디어는 무척이나 실용적이었고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었다. 이후에 등장한 대부분의 주요 종교들이 이 생각을 독립적으로 채용했다. 이것은 아마도 그리스인들이 이집트인에게서 배운 아이디어 중 하나일 것이다. 하지만 그들 나름의 신화 속에서 그리스인들은 음악의 달인이었던 오르페우스에게서 이 가르침의 기원을 찾는다. 유대인들에게 이것은 전지전능하고 선한 하나님이 어째서 세상의 불의를 허용하는가 하는 의문에 편리한 해답을 제공했다. 결국에는 모든 것이 바로잡아지는 것이다. 도가 사상은 영혼의 선과 악에 따라 보상과 고문을 하는 정교한 내세관을 만들어 냈다. 불교와 힌두교에서도 영생이라는 아이디어는 현세의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생활 도구 일체를 매장하는 문화는 내세라는 아이디어의 증거이다. 이것은 7,000개 이상의 실물 크기 병사들로 구성된 토용 군대에서 극적으로 드러난다. 이들은 기원전 3세기 중국의 진시황제를 영원히 지키기 위해 함께 묻혔다. 페미니즘 여성의 방론자라는 아이디어. 여성이 역사적으로 억압받아 왔고 해방되어야 할 사회 계층이라는 믿음은 인간과 시민의 권리를 갈구한 18세기 후반 유럽을 휩쓴 열정의 산물이었다. 이러한 관점은 처음에는 별 관심을 끌지 못했다. 그러나 19세기와 20세기에 들어서자 남성들은 페미니즘의 이용 가치, 즉 페미니즘이 여성들을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여 그들의 노동력을 더욱 효과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방편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두 차례의 세계 대전을 거치면서 여성의 사회 공헌이 필요하다는 사실과 그 유용성이 입증되었고 1960년대에 들어서자 하나의 유행으로 자리를 잡았다. 프랑스의 요리 작가인 시몬느 드 보부아르는 1946년 어느 날 나는 스스로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기 시작했는데 제일 먼저 떠오른 말이 나는 여자다 라는 것을 알고 다소 놀랐다 라는 말로 새로운 페미니즘의 흐름을 열었다. 페미니스트들은 시회 규범을 여성에게 유리하게 바꾸도록 남성을 강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소한 그들은 사회적 변화를 유도하고 기회를 만들어 보자고 여성을 설득하는 데에는 성공했다. 그러나 여성은 남성과 경쟁함으로써 전통적으로 남성이 여성에게 보이는 경위, 보이지 않는 전통적인 권력 같은 것들을 잃었다. 노동시장에 끼어들면서 가사와 육아 외의 의무와 업무 그리고 그에 따른 스트레스를 떠안기도 했다. 가정에 충실하길 원하는 여성은 남성에게 노동력을 착취당할 뿐 아니라 같은 여성들로부터 조롱까지 당하는 이중고를 겪었다. 모든 여성이 페미니스트나 여성 지식인들이 존경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이 원하는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차원에서 올바른 균형점을 찾아낼 필요가 있다. 지난 50년의 가장 놀라운 진보는 여성인권의 향상이었다. 향후 50년의 가장 놀라운 진보도 여성인권의 향상이라고 학자들은 예측한다. 예술은 그를 모르는 사람들의 책이었다. 예술적 표현이라는 아이디어. 스페인과 프랑스의 동굴들에서 선사 시대의 벽화를 발견한 19세기의 탐험가들은 처음에는 이것들이 진짜 선사 시대의 예술이라는 것을 믿지 못했다. 이 작품에 사용된 기술은 초보적이었다. 나무, 뼈, 동물의 털과 새 종류의 황토 물감이 사용되었다. 하지만 이 원시 미술들은 현대인에게도 즉각적인 감동을 준다. 자유롭고 힘찬 스케치, 면밀하게 관찰되고 감각적으로 포착된 대상, 훈련받은 전문가의 손으로 그려진 성숙한 전통의 산물은 우리의 눈을 바로 사로잡는다. 같은 시기의 조각들도 비슷한 수준을 보여준다. 분부가 풍만한 여성을 묘사한 조각이 많다. 그리고 이 조각들은 모두 양식화되어 있다. 조각가들은 여인들의 임신한 배와 튼실한 엉덩이를 표현했다. 이와 같은 경향은 수천 년 동안 서유럽에서 동쪽의 시베리아에 이르는 대단히 넓은 지역을 풍미했다. 남부 독일의 포게레르트에서 발견된 3만 년 전의 말 조각, 프랑스 브라셈피, 모라비아의 베스토니스에서 발견된 2만 년 전의 여성 초상화와 조각상들도 이러한 사실적인 작품에 포함된다. 예술로 삶을 표현한다는 아이디어의 기원을 알아볼 수 있는 단서는 오늘날 오스트레일리아 케니프의 한 바위 표면 위에 희미하게 남아있다. 그곳에는 2만 년 전 인간의 손과 연장들을 표현한 스텐실 판화 작품이 있다. 유사한 기법의 흔적들을 유럽 동굴의 벽에서도 일부 찾아볼 수 있다. 원시 미술의 기능에 대해서는 다양한 학설이 있다. 원시 미술에는 분명히 이야기가 있으며 주술적이고 의식적인 용도가 있다. 동물의 이미지들은 마치 상징적인 제물처럼 몇 번이고 불에 그을러지거나 창이나 화살의 공격을 받았다. 동굴 벽화가 사냥꾼들의 기록이었다는 주장도 있다. 발굽의 형태, 발자국, 배설물, 계절적인 습성, 짐승들이 좋아하는 먹이들은 원시 예술가들이 표현한 주요 소재였다. 원시 예술은 예술을 위한 예술은 아니었다. 하지만 분명 예술이었다. 새로운 종류의 힘이었다. 그 후 예술을 영혼에 자극을 주고 상상력을 불러일으키고 행동에 영감을 주고 생각을 표현함으로써 사회를 비추거나 사회에 도전하는 기능을 수행해 왔다. 프랑스의 라스코 동굴 벽화처럼 들소, 말, 사슴들을 그린 이런 원시 동굴 벽화들은 대상에게 모종의 주술적 능력을 행사하려는 목적에서 그려진 것일 수도 있다. 12세기 서양에서는 예술 작품에 교회에 돈을 써도 되는지를 두고 수도사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다. 주류 기독교 전통은 조각상들을 숭배하지 않는 한 구상적인 예술이 유용하다는 입장을 취했다. 중세에는 실제로 교회의 미술이 대중을 가르치는 대중요한 역할을 했다. 당시의 미술은 글을 모르는 사람들의 책이었고 그렇게 신앙생활에 도움을 준다는 면에서 충분히 가치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교회 미술 덕분에 거룩한 성인들의 이미지는 흠모와 추앙을 받을 수 있었다. 다시 말해 형상에 받쳐진 경의는 그 실체에게 전이되기 때문이었다. 그리스 정교는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콘스탄티노플 성당의 가장 귀중한 유물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사도 누가가 머물렀을 때 천사가 그를 위해 그려준 성모의 초상이다. 결과적으로 교회는 수세기 동안 예술의 가장 큰 후원자가 되었다. 사실 거의 유일한 후원 세력이었다고 할 수 있다. 중세 예술가들은 보통 사람들을 천상의 인물들과 만나게 해 주었기 때문에 사제의 역할을 공유했고 때때로 성인의 지위를 얻었다. 13세기의 사람들이 자연을 그리기 시작한 것은 창조물을 묘사하여 신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였다. 근대 서양 예술가들의 현실적인 형상을 창조하자는 아이디어는 중세 후기에 기도의 보조 도구로서 거룩한 주제를 생생하고 자세하게 묘사했던 전통에서 비롯된 것이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는 세계 최초의 발상. 인간이 자신을 자연의 다른 존재들과 구별하려는 욕구는 명백히 인간 본성의 일부이다. 하지만 인류 집단 전체의 우월성이라는 아이디어는 놀라울 정도로 늦게 등장했다. 원시인들은 그들이 거대한 동물계의 일원이라고 느꼈던 것 같다. 그들은 동물이나 동물의 형상을 한 신들을 숭배했고 토템 조상들을 모셨으며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동물을 인간과 비슷한 의식에 따라 매장했다. 축의 시대에는 전혀 달랐다. 축의 시대에는 동물이 열등하다는 생각이 발달했고 인간의 유일성을 강조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고 인간에게 다른 동물들에 대한 지배권을 부여했다. 기원전 1000년기 후반에 다른 문화권의 사상가들도 비슷한 생각을 만들어냈다. 기원전 4세기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생물이 완성도에 따라 계층화되어 있다는 생각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생물의 계통들을 만들었다. 그리고 인간을 가장 완전한 생물로서 모든 식물과 동물의 윗자리에 놓았다. 운명이라는 아이디어. 일반적으로 말해서 인간의 천성은 운명을 부정하거나 운명이라는 힘의 범위를 제한하려는 경향이 있다. 안 그러면 우리 종의 전형적인 특성인 건설적 노력을 위한 동기가 사라져 버릴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험은 인류의 오랜 희망을 부정하는 편이다. 이러한 긴장에 관한 가장 오래된 증거로는 마르두크 신에 관한 수메르 신화가 있다. 마르두크 신은 운명의 신으로부터 역사가 미리 새겨진 문자판을 빼앗았다. 이것은 아주 흥미로운 일이다. 그때 문명에서는 운명을 신들의 능력과 구분되는 권능이자 우주적 권력 다툼의 대상으로 보았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고대 그리스 신화에도 비슷한 요소가 있다. 제우스 신은 운명의 여신들을 통제하다가도 그들에게 복종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고대 이집트의 초기 문화는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으로 가득한 것 같다. 하지만 숙명론, 즉 운명은 극복할 수 없는 대상이라는 확신이 곧 자리 잡았다. 기원전 17세기경의 이집트 문헌들은 개인의 의지가 삶과 주변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에 대하여 비관적이었다. 신은 운명을 철필로 인간에게 새겨 넣었다. 라는 식이었다. 당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세상이 시작된 순간부터 당신에게 예정된 운명이며 당신 앞에 펼쳐진 상황은 운명의 직조물에 짜 넣은 한 오락이 실에 불과하다. 유일신이라는 강력한 아이디어. 신들의 세계를 체계화하려는 다양한 시도는 예수 탄생 이전 수천 년 동안 주요한 문명 사회들에서 기록되었다. 그리스인들은 신들의 서열을 매겼다. 페르시아인들은 신들을 선한 신, 악한 신의 둘로 줄였다. 인도에는 단일 신교가 있었다. 이는 수많은 신들이 전체적으로는 신성한 통제적으로는 신성한 통일성을 지향한다는 믿음의 반영이었다. 유일신에 대한 가장 강력한 아이디어는 유대인들의 신성한 문서 속에서 발달했다. 아마도 기원전 첫 번째 천년기의 전반부에 처음 등장했을 것이다. 유대인의 부족 신 여호와는 그들의 유일신이었다. 또는 그들의 유일신이 되었다. 그들의 문서는 그를 질투하는 존재로 묘사한다. 어떤 경쟁 신의 숭배도 허락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자신만을 숭배하라는 그의 강한 요구는 사람들과 맺은 계약의 일부였다. 여호와의 은총은 복종과 숭배에 대한 보상이었다. 유대인들은 다른 종족에게 여호와 숭배를 강요할 의무를 느끼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여호와를 다른 종족과 나누어 갖기 싫어했다. 하지만 세 가지 계기가 유대인의 신 여호와를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신으로 만들었다. 첫째, 유대인들의 희생과 순환의 신성한 역사가 유일신 신앙에 대한 강력한 모범을 제공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를 신이 육화된 존재로 인식한 유대인 분파가 비유대인들에게 여호와에 대한 신앙의 문을 열어주었다.
기독교는 아주 정력적이고 때로는 공격적인 전도의 전통을 쌓아 나갔다.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구원이라는 설득력 있는 복음 덕분에 거의 2000년이 넘는 기간을 거치면서 세계에서 가장 널리 퍼진 종교가 되었다. 유일신이라는 아이디어는 그 자체만으로는 단순한 철학적 호기심의 대상으로 남았을 것이다. 하지만 기독교와 이슬람교에 편입되자 유일신 숭배는 보편적인 전도와 심지어 보편적인 견도와 심지어 보편적인 개종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갖게 되었다. 그 결과 일신교는 길고 지난한 종교 분쟁의 역사를 낳았고 때로는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이야기했다.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나의 존재를 증명한다는 아이디어. 데카르트는 회의를 확실성에 다가가는 유일한 열쇠로 보았다. 그는 아주 오래된 인식론 문제에서 출발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안다는 것을 아는가? 우리는 어떻게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가? 만일 어떤 사악한 존재가 나를 속이기 위해 온 힘을 다한다면 세상에는 확실한 것이 하나도 없어지는 셈이다. 하지만 그가 나를 속이고 있다면 내가 존재한다는 것 또한 의심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나는 얼마든지 나를 속이게 내버려 둘 것이다. 내가 존재한다고 내가 생각하는 한 그는 나를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만들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데카르트의 유명한 선언,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로 압축되었다. 또 다른 문제가 남아 있었다. 그럼 나는 누구인가? 생각하는 존재이다. 생각하는 존재는 무엇인가? 의심하고 이해하고 확신하고 부정하고 의도하고 거부하는 존재이다. 또한 상상하고 느끼는 존재이다. 이러한 확신을 논리 전개의 출발점으로 삼는 사상은 주관적이기 마련이다. 그러한 출발점으로부터 나오는 정치적, 사회적 처방들은 개인주의적 경향을 띈다. 이것은 다른 문화와 비교해 보았을 때 일리가 있다. 서구 문명은 개인주의의 본산이었고 18세기 이상으로 개인주의적 경향이 강했던 시대는 결코 없었다. 18세기는 자유방임주의 경제와 인권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진 시대였다. 이전 세기에는 결정론은 우주의 체계를 만드는 사람들에게 매력적이었다. 스피노자는 자유의지를 절대적으로 부정했고 라이프니츠는 자신의 은밀한 사고에서 자유의지를 아예 배제했다. 하지만 엄격하게 제한된 자명한 진리의 범주 속에서 자유를 가장 높은 가치로 삼은 시대의 결정론은 한쪽 귀퉁이로 밀려나 이단이 되었다.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이 존재는 나는, 그는, 또는 그것은 누구인가? 지적 엘리트에 의한 지배라는 플라톤의 아이디어. 통치자를 선발하는 어떠한 방법도 권력 남용을 막는 보증이 되지 못했다. 기원전 4세기 아테네의 플라톤은 사회가 선의의 지배 계급에 의존하는 완벽한 체제를 고안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플라톤은 분명 역사상 최고의 작가이자 가장 위대한 철학자일 것이다. 하지만 그를 좀 더 자세히 보면 민주주의를 싫어하고 스스로 권력을 가질 자격이 있다고 느끼는 높은 교육을 받은 아테네의 부유한 귀족 계급의 일원이었을 뿐이다. 어떠한 정치 체제가 가장 이상적인 국가 운영 체제인가 하는 문제를 등장인물들이 대화 형식으로 풀어놓은 국가에서 플라톤이 제시한 이상적인 처방은 거칠고 반동적이며 편협한 것이었다. 검열, 억압, 군국주의, 조직화, 극단적, 공산주의, 직선주의, 우생학적 인간관, 경직된 계급 구조, 국민에 대한 국가의 능동적 기만 같은 것들은 플라톤의 아이디어가 남긴 유해한 영향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그의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모든 권력이 보호자라고 불리는 철인 통치자 계급에 집중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세습과 교육이 그들의 지적 우월성과 권력을 가질 자격을 보증해 준다고 주장했다. 플라톤에 따르면 이 불쾌한 체제는 국가 건설의 목적, 즉 어느 특정 계급이 아니라 구성원 전체의 가장 커다란 행복에 기여할 터였다. 플라톤의 이 논리는 그의 탁월한 글재주 때문인지 그 후로 국가의 건설자들에게 꾸준히 호소력을 발휘해왔다. 엘리트주의자들, 귀족 정치 옹호자들, 당 관료들, 타인을 압제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믿는 자칭 초인들은 플라톤이 제시한 보호자의 이미지에서 영감을 얻었다.